자, 두 분 모셨습니다.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최민희입니다. 국민소통위원장, 개혁신당 정창희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종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낙연을 친 거 아니냐라고 제가 했었는데 의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 통합 결렬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새로운 미래 측은 공관위원장으로 조기숙 교수를 발표를 했어요. 네. 저희는 거의 일주일 만에 그게 무슨 발표가 상관입니까? 됐고 아니 그러니까 준비는 저희가 했던 게 아니죠. 그냥 할 말이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조언을 드릴 때 이낙연 대표와 합치는 건 무리수다.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합치고 깨고 이런 거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조기숙 교수가 새로운 미래와 합친 것도 놀랐고 이제 이 총선 앞에 되면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유호정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라니 이제 정말 정체성을 어디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유호정 전 의원은 뭐 지역구 출마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당의 정체성에 큰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뭐 정체성이 모호해진다고 생각은 안 되고 우리나라 정당 중에 그만큼 다양함을 포용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배척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이낙연 대표 떨궈내고 그리고 정당 보조금을 받고 김종인 들어오고 개꿀 아닙니까 결과가? 정당 보조금은 저희가 1원 한 푼 안 쓰고 반납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조응천 의원이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도 시작을 했고요. 전데 죄송한데요. 그게 통과도 안 되고요. 지금 반납할 길도 없습니다. 그냥 21대, 언론에 한번 나오시려고 한 거잖아요. 21대 국회 만약에 통과를 못 시키면 22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진짜 안 쓰고 있다니까요. 돈은 없지만. 정당 보조금은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급하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채워놓으면 되지. 안 써요. 그 돈은 절대 털끝도 안 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가 도움이 됩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도움이 됩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어느 분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알 수 없는 거고 총선은 치러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뭐 김종인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더 맞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더 맞습니까? 그거야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하고는 김종인 위원장은 벌써 2011년도 연말부터 그러니까요. 이른바 호흡을 맞춰온 박근혜 비대위 시절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같이 한 관계죠. 이준석 대표가 정치 입문할 때부터 그때 멘토처럼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더 편하고 좋죠.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낙연 대표가 빠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큰 그릇을 만들었어야죠. 더 큰 그릇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통합은 결렬이 된 거고 개혁신당 그 고유의 그릇을 더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산적해 있어요. 아주 많죠. 아니 많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현역 국회의원이 4명이잖아요. 근데 지역구 의원이 3명 그리고 비례대표 1분 이렇게 4명인데 이게 총선에서 통합기호 그러니까 공통된 숫자의 정당 기호를 부여받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어도 5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 더 영입이 돼야 통합기호 그게 뭐 꼭 3번이 아니더라도 5번이든 6번이든 공통된 기호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느 지역구의 개혁신당 후보는 기호 5번인데 다른 지역구는 7번이 되고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렵죠. 국민의힘에서 떨궈져 나온 분들이 주축하기도 지금 여의치 않잖아요. 떨궈져 나오는 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컷오프 0명이잖아요. 0명. 컷오프가 안 되니까. 아니 제가 지금 언론을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즉 국민의힘 과거 같으면 언론이 국민의힘이 조용한 공천한다고 칭찬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면 친윤 주진우, 윤재옥, 추경호, 유상범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이게 거꾸로 만약에 이게 윤재옥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홍익표 뭐 그다음에 우리
그 사무총장 민주당에 단수공천 받았으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권영세, 나경원, 배현진, 박정훈 전부 단수공천 받았거든요. 이것도 민주당 같으면 난리 쳤을 텐데 이 조용한 공천이 결과로 보면 아마도 국민의힘은 현역 컷오프가 거의 없고 거의 현역들이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선 하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경선도 다 현역이 이겨요. 그럴 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정우택 붙여놓으면 당연히 이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35% 바꿔도 현역이 이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총선 마지막에 공천 가면 현역이 막 득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그 10% 20% 하위에 들어간 분들 저는 정말 상식의 눈에서 좀 언론이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 게 다 친명이래. 친명 아니더만. 네,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어저께 권칠승 대변인이 네.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이분이 네. 어떻게 친명입니까?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했어요. 네. 이계호 의원 대표적인 친낙계 인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 했어요. 그런데 공천만 받으면 갑자기 친명으로 둔갑을 하고 그럼 저는 비명입니까? 경선하게 됐으니까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10% 그 건 있잖아요. 네. 제가 2016년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 상임위 활동을 쭉 보게 되면서 네. 의원간 당면 평가 나 이게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게 그 당원 그거 평가, 어떻게 하는 당직자 겁니까? 평가가 들어갔어요.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점수 매겨요. 그러니까 그게 의원들끼리 서로 점수 매기는 거잖아요. 네, 다 매겨요. 예를 들면 최민희, 네. 과방위 그런 과방위 1, 2, 3, 4 있으면 다 점수 매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 거짓말 안 하게 돼요. 그때 빵점 주기도 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이 폭을 정하잖아요. 네. 어떤 의원들은 냉정하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당연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어떤 당원과 지지자와 당직자와 의원들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치 검찰이 18개월 동안 자기 당 당대표를 탈탈 털었는데 돈이 나왔으면 몰라요. 이게 검찰이 무능한 건지 안 나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던지자고 공개적으로 선동하고 그리고 의원들은 다 알아요. 누가 그거 찬성표 찍었는지. 그래서 당면 평가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낚여주는 게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무슨 예. 이재명 대표 탓을 합니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공천은 너무 조용해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이른바 황교안 공천이었잖아요. 네. 그때 평가가 뭐냐면 역대 최악의 공천이라고 그랬어요. 예. 진짜 공천이 엉망진창이다. 근데 그 공천의 결과가 지금 어쨌든 21대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고스란히 근데 살아남잖아요. 다 살아남고 네. 있어요. 다. 다. 그러니까 그 역대 최악의 공천으로 평가받았던 그 결과를 22대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지금 한동훈 공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세게 비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건 이른바 지역구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돌아간 여론조사 그리고 그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게 핵심 같아요. 왜냐하면 핑계죠, 누가 핑계. 봐도 그 지역구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 현역 의원을 아예 빼버리고 딴 사람들의 경쟁력을 조사한다는 건 제가 이상하거든요. 그거는 과거 선거에서 다 해왔어요. 당에서. 그런데 민주당 쪽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제가 한 가지만 현역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누리는지 웃기는 예를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거는 우리- 현역이 당연히 잠깐만요.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우리 지역에 탈당한 의원은 과거의 당원 DB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요. 그렇죠. 다른 당에 그런데 가서. 저와 우리 경쟁하는 후보는 DB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탈당한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예를 들면 DB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현실이 그러한데 더군다나 국민의힘 공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 정당 기여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두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점수 어떻게 알아요? 시스템화돼 있는 게 아닌데 그거야말로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렇게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거야말로 주는 사람 그거야말로 마음이죠. 사천인데 그게 15%나 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그
원내대표야 그렇다고 치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은 입당한 지 얼마 됐죠? 지금 한 달 좀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네. 유심히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하고 이름 매치가 안 될 거예요. 몰라요 네. 보니까. 근데 어떻게 공천을 해? 아니 근데 그걸 점수를 주잖아요. 그게 말이 그게 되냐고.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사천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사천 근데 시스템인데 지금 뭐 다들 알겠습니다만 크게 원인은 두 가지예요. 저렇게 국민의힘 공천이 현역 의원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달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될지 모르는 이것도 김건희 쌍특검. 여사특검법이라고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니 여사님 여사자 님, 빼면 안 된다며. 님까지 넣어야 된대요.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왜 저지를 도이치 위한 거. 특검법. 한동훈 비대위원장 표현으로는 도이치 특검법. 특검법. 하여튼 그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현재 컷오프가 0명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컷오프 시키면 개혁신당 올까봐. 그렇죠. 그거죠. 그것도 큰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역들이 다 살아남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들은 김건희 여사님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개혁신당에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그랬으면은 떨고도 나온 사람들 꽤 됐겠죠. 그럼요. 국민의힘 보통 경쟁은 현역들을 얼마나 쳐내느냐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러고 있으면은 비명 학살이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조용하니까 조용한 잘 되는 공천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예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근데 조금 뭐 언론 상황이 좀 이상하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밖에 나오시니까 이상해 아니 보이죠. 근데 광주에서 현역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고 원외들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줘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 광주 시민들이 사실 대단히 정치의식이 높고 네. 보통은 현역 프리미엄을 이기기 힘든데 넘어서잖아요. 근데 대구에서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이 특검법과 관련한 원내 전략을 잘못 구사했어요. 저는 저렇게 왜 계속 미룰까 싶었거든요. 왜 한때는 총선 이후에 상정시킨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3분의 1을 넘어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또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 소재를 이렇게 묵혀둘 필요가 없었는데 왜 뒤늦게라도 상정을 시킨다고 그건 하니까 결론이라고 다행이긴 봅니다. 합니다. 아니 예? 그런데 이 결과론. 결과 지금 결과론인데 좀 시기가 지나면 또 결과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문제만은 지난 공천에 의원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막 공천 가지고 언론이 민주당을 흔들지만 이제 1대1 구도 혹은 뭐 다자 구도가 되더라도 인물 대결로 가거든요. 누가 더 진정성이 있나 열심히 하냐 이렇게 가는데 그때 되면 또 다른 결과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걱정이 정말 되는 게 누가 봐도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거든요. 최악의 기록을 항상 갱신하고 네,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아니 오늘로 정확히 44일 남았어요 선거가. 선거구 획정 아직도 합의가 안 되잖아요.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선거구 획정위원회 원안대로 지금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해요. 정책위원장님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필요하면 1시간 내에도 모든 걸 이루어내는 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맨날 그 번개불에 콩 볶아 먹던 일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그 남양주 을 지역에 청년이 있어요. 청년 한 분이 계속 도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경선에서 탈락하고 이제 현역 두 의원이 경선을 하게 됐는데 어제 재심위원회가 그 청년을 구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제합니까? 근데 방식이 재심에서 문제잖아요. 재심위원회가 구제하라고 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하면 그래서 예.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3인 경선, 삼인 경선으로 예, 그런 결정이 경선 참여 기회를 준다. 예, 경선 참여 기회를 주느니 지금 양당이 청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청년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언론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거 평가해 줘야죠.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다. 경선을 했는데 경선 아니 재심이라는 절차가 네. 있으니까요. 이준석 대표 예. 어디 갑니까? 좀 더 있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예. 아직도 뭐 영남 처음에는 영남 지역으로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틀림없이.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동탄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거기도 후보지 중에 하나인 거는 이번에 맞습니다. 꼭 돼야 되잖아요. 돼야죠. 저도 네. 돼야 돼요. 위원장님 어디로 갑니까? 저도 3월 초쯤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님은 싶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개혁신당은 비례 한 5분 안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상 잡히는 지지도 갖고는 비례대표도 2번, 3번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죠, 저희는. 3번이면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2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저를 2번 주겠어요? 저는 2번 하길 기대합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비례한다는 건 모양이 진짜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구 출마를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말을 뒤집고 비례대표를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숫자의 비례대표 후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번, 12번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당 지지도가 거의 25% 정도 나와야 당선되는 그렇죠. 번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정도 후방에서 열심히 당을 위한 노력을 할 테니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나 좀 국회에 넣어주세요라는 식의 호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그거와는 달리 지역구 출마를 여러 차례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죠. 그러면 개혁신당을 시작한 의미가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도 크게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의원이 돼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마 2번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주는 건 아니겠죠? 왜 이러세요? 그게 가장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미 2016년에 한번 아니 근데 보여준 바가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약속을 했대요.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본인이 요구한 거죠. 그거는 약속을 했던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거꾸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어떻게 해요 개혁신당? 더 잘해야죠. 뭐 열심히 제 해서 제 정당 말은 지지율도 올리고. 이준석 대표는 비례. 그럼 우리 위원장님은 이준석 대표는 전 지역구 위원장님은 비례 2번 아니면 4번은 가야 되는데 4번. 아이고 최소한.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더 좋은 그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 중에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인 2번, 4번 분들이 다음엔 6번이잖아요. 6번은 이미 불안불안합니다. 좋은 분들이 이제 비례 앞번호를 차지하셔야 되는 거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하위 20%, 10% 박용진 의원도 있고 김영준 의원도 있고 김영준 의원은 뭐 탈당한다고 하기도 하고 박용진 의원도 당이 더 걱정이다 나보다 이렇게 연일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20% 하위가 된 것은 그냥 비명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친명만 챙긴다 이런 취지에 말하자면 네. 그런 비판 계속 하잖아요. 언론도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근데 보시기는 어때요? 제가 진실은 보기에 예. 다들 자기 자신한테 좀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원 다면 평가하고 당원 일반 당원 평가가 들어가요. 거기에 당직자 그다음에 평가도 당직자 평가가 무서워. 있어요. 당직자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도 보좌관의 평가가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좌우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그 아무리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탓해도 다 지켜본 게 체포 동의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체포 동의안 그 시즌이에요, 그때 조사한 파동이 게. 지난 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그런 항목이 거고요. 배점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아니 배점은 다 그게 아니에요. 체포 정성 동의안에 차이가. 대한 의원님, 이거는 정성 평가기 때문에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 프로테이지 안에서. 그래서 정치 검찰의 탄압이다,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표 흔드는 사람을 높은 점수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의원들의 숨겨진 단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실은 그 보좌관이 수시로 바뀌는 의원실이 있어요. 그러면 당직자들이 좋은 평가 주겠습니까? 그게 제일 무섭죠. 그리고 또 아니 근데 제가- 평가는 뭐 국민들께서 하실 거니까. 아니 제가 공정하게 또 당 당의 하나만 공천에 말씀드리면 대해서는. 중앙에선 굉장히 잘하는데 지역을 안 도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당원 조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순응하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사실을 얘기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일에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억울하지. 그래 당 대표를 1년 내내 흔들면 되겠습니까? 자, 개혁신당 일주일 후는 또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야죠. 예, 천지개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준석 대표 출마 관련은 언제 정리가 될까요? 3월 초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지금 아무래도 저희 같은 소수당은 특히 이제 당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그 진정한 의미의 자객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들어오는 꼴을 보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겠군요. 절대 없죠. 아, 그건. 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죠. 저 사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개혁신당이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가져올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떠나서 우리 김영남 위원장이 꼭 국회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요. 쉽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뒷말은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다는 말을 못 들은 걸로. 예, 저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대선도 보면은 3월 말 선거 보름 남겨놓고 총선 지난 총선. 지난 총선. 네. 예, 지난 총선도 선거 보름 남겨놓고 여론 지형이 결과를 보여주는 여론 지형이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지금은 4년 전 기준으로 되돌아보면 지금은 한참 당시 미래통합당이 앞서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사실은 지금 4월 10일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여론입니다. 한 두 번은 출렁거릴 겁니다. 두세 번은 그리고 그러겠죠. 특히 제가 보면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그 일주일 안에 한 번은 또 뒤집혀요. 그때 두 번 뒤집힐 때도 있어요. 그 안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여론 가지고는 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신당이 막 15%하고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아니 여론조사상 15% 찍고 최종 득표율은 한 27%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될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27%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